이 혼인,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입니다. 쪽지에 적힌 그 붉은 글씨가 마치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무당이 제 손에 몰래 쥐어준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그걸 펼쳐본 순간 생글생글 웃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이 결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깨버리겠다고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아침의 공기는 참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화로웠지요. 새벽에 물 한 잔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촛불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이었는데 말입니다. 평생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묻혀가며 키운 자식이 이제 장가를 간다는데 춤이라도 덩실덩실 춰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고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겁이 났던 게지요. 내가 피땀으로 지켜온 이 작은 울타리가 낯선 여자 하나 들어오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까봐. 그 불안을 인정하기 싫어서 궁합이라도 한번 보자며 아이들을 점집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어머니, 여기 맞죠? 친구 어머니가 그러는데 여기가 진짜 용하대요. 수진이는 점집 문 앞에서부터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티 없이 자란 아이 특유의 구김살 없는 얼굴. 예전 같으면 그게 참 복스럽다 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맑음이 내 속을 긁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걱정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그런 못난 질투가 시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점집 안은 대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오래된 향 냄새가 벽지 틈새마다 끼어 있어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바닥 장판은 유난히 미끄러웠고 방석에 앉는 순간 엉덩이 밑으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괜히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신당에 모셔진 장군님 눈동자가 나만 노려보는 것 같아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무당은 우리 셋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무겁던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착 가라앉았습니다.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궁합은 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혼인이 집안 어른 운을 건드리는지도 봐야 해요. 나는 그 말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집안 어른 운. 그 말이 내 귀에선 곧 내 목숨이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무당의 눈은 수진이나 아들이 아닌 오직 내 얼굴에만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내 뱃속에 들어앉은 불안 덩어리를 끄집어내려는 갈고리 같았습니다. 수진은 생년월일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가 내 수명을 깎아먹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져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잠시 엽전을 굴리고 방울을 흔들던 무당이 갑자기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늘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가, 너는 복이 많은 애네. 관상도 좋고 사주도 맑아. 이 집안 들어오면 재물운도 열리고 남편 복도 차고 넘치겠다. 수진이 안심한 듯 눈을 반짝이며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게 시어미 노릇인가 봅니다. 그래 좋다니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마치 남의 말을 하듯 건조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제 여자 칭찬에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거봐요, 엄마. 내가 뭘 했어. 수진이 복덩이라니까. 무당은 그 뒤로도 수진에게만 좋은 말을 골라 퍼부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축복받는 두 사람과 그늘에 앉아 있는 나.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이 그 뒤를 따라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돌변했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상체를 내 쪽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코끝에 진한 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머니, 무당의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말은 다 못해요. 천기누설이라 입 밖으로 내면 내가 다쳐. 무당은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내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사람 손이 시체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무당은 내 손바닥 안에 무언가를 툭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그리고 명심해.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무당의 눈빛은 경고가 아니라 차라리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쪽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 신경은 온통 가방 속에 쏠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 쪽지가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계속 종알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 요리학원도 등록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배우고 김치 담그는 법도 어머니한테 꼭 배울래요. 그 살가운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숨이 막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가 아쉬워서?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쪽지를 꺼내 읽었던 그 순간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혼인,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입니다. 쪽지에 적힌 그 붉은 글씨가 마치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라니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소리인가? 그때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주방 바닥에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설거지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제가 얼른 치울게요. 평소 같았으면 다친 데 없니?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내 눈엔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내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산산조각 날 내 운명, 내 몸뚱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조심 좀 하지 않고 들어오기도 전부터 살림을 다 깨먹을 작정이냐?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수진을 감싸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컵 하나 깬 건데. 수진이 놀라잖아. 그냥?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어.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리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징조야, 징조. 들어오자마자 그릇부터 깨는 게 이 집안 오늘 깨먹겠다는 소리 아니면 뭐냐? 엄마. 아들이 나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힐 것 같았으니까요.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녀린 등 뒤로 흐르는 정적. 그 무거운 침묵이 우리 집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자꾸만 무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몸으로 막아야 해,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해.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 운명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일부터 매일같이 이 집에 드나들며 나를 보고 웃겠지요.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 쪽지가 나를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안에 숨어있던 못된 시어머니 신보가 그 쪽지를 핑계 삼아 튀어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 내가 막아야 한다고. 설령 아들이 나를 원망한다 해도 내가 죽어나가는 꼴을 보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내일 아침 수진이 다시 웃으며 찾아올 때 나는 더 이상 그 웃음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눈빛부터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그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밑이 퀭하게 패이고 눈동자에는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내가 살아야 아들도 산다. 저 아이가 들어와서 사단이 나면 그게 더 큰 불행이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나는 아침부터 빗자루를 들고 현관 앞을 벅벅 쓸어댔습니다. 마치 들어오려는 복을 쓸어내리기라도 하듯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거칠게 비지를 해댔습니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는데 그 소리가 꼭 경보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인터폰 화면 속 그 아이는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도 유리컵을 깨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는 낯이라니. 그 뻔뻔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도 없는 척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2번, 3번 울리고 나서야 나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수지는 들어오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에는 반찬통이 가득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됐다. 잠귀 밝은 노인네가 잠은 무슨. 나는 눈길도 주지 않고 획 돌아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쭈뼛거리며 뒤따라 들어와 식탁 위에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잡채, 불고기,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흘리듯 말했던 깻잎김치까지 밤새 준비했을 정성이 뻔히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했다. 이리 와서 좀 쉬어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눈엔 그 음식들이 독이 든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턱짓으로 묻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잘 못 챙기실까 봐요. 어제 점집 다녀오시고 기운 없어 보이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좀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운 없어 보여서 그 말들이 내 속을 베베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살살거리며 내 환심을 사고 결국엔 이 집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나를 몰아내려는 속셈이겠지. 무당이 준 쪽지, 내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깻잎김치 한 장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다시 툭
떨어뜨렸습니다. 짜다. 네. 냄새만 맡아도 소태네, 소태야. 요즘 노인네들은 혈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하는 것도 모르니? 너는 나를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할 작정이냐?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냄새로 간을 알 리가 있나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드는 걸 보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상처받아라. 상처받고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레시피 보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해올게요. 됐다. 가져가라. 입맛 뚝 떨어졌다. 나는 식탁을 손으로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반찬통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울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반찬통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리는 손끝을 보면서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독해지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군요. 맛있는 냄새 나네. 수진이 왔다 갔어? 아들의 그 해맑은 질문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모로 누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들이 기겁을 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아침부터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꼼짝을 못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까진 멀쩡했잖아. 어제? 그래, 어제까진 멀쩡했지. 그 점집 다녀오기 전까진 말이다. 나는 슬쩍 눈을 뜨고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집이라니?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 궁합 좋다고 했잖아. 좋긴 뭐가 좋아. 너는 눈도 없냐? 무당이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준 말이 있어. 무슨 말?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거짓말을 조금 보태어 내뱉었습니다. 계기가 너무 세단다. 시어머니 잡아먹을 상이라더라. 내 짝으로는 좋아도 내 며느리로는 영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어제 그 소리 듣고 잠 한숨 못 잤겠니?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미신을 믿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 수진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착한 척하는 거지. 너는 몰라. 여자는 여자가 보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반찬 싸들고 와서 유세는 얼마나 떨고 갔는지 아냐? 내가 아파서 눕겠다는데도 굳이 그걸 들이밀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 죽겠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수진이가 엄마 생각해서 해온 건데 말을 그렇게 해? 아들이 처음으로 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내 말이라면 껌뻑 죽던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의 편을 든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이 모든 게 다 그 아이가 들어와서 생긴 사단이었습니다. 무당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니 내가 아프고 모자 사이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찬밥 신세다 이거지.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나는 베개를 아들에게 집어던지고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리는데 그게 꼭 내 가슴을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는 끄끄대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다 널 지키려고, 우리 집구석 평안하게 하려고 내가 이 악역을 자처하는 건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 날부터 내 몸은 정말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씨가 된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신경성 위염이니 스트레스니 하는 뻔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살이라고. 며느리 될 아이가 뿜어내는 그 흉한 기운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죽을 쑤어서 들고 왔더군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머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끈질겼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죽 써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문 밖에서 들리는 그 애절한 목소리가 가식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분, 1시간 그 아이는 문 앞에 서서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국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이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무슨 일 있냐고. 남 부끄러워서라도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통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 거예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불에 데인 듯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이건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수진이 휘청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보면서 나는 쏘아붙였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나한테 무슨 원한 있니? 아니면 우리 아들 재산이라도 탐나서 이러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랑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 그 행복이 내 목숨줄 끊어놓고 얻는 행복이냐? 내 입에서 나온 독설은 나조차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준 쪽지가 내 이성의 끈을 툭 끊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점쟁이가 그러더라. 내가 들어오면 내가 죽는다고. 내가 내 액바지라도 해줄 거 아니면 당장 떨어져 나가란 말이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이 아이가 제 발로 나가겠구나 싶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수진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수진이 눈물을 닦아내더니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미신보다 어머니를 믿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거라는 거 알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정말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잘할게요. 제가 어머니 액바지라도 될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대꾸를 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액바지라도 되겠다고 덤비는 저 태도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게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나를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를 치려는 고단수일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죽을 그릇에 담아내왔습니다. 전복죽이에요. 내장까지 다 갈아 넣어서 비리지 않게 끓였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드시는 거 보고 갈게요. 식탁에 놓인 죽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괴물이다. 내 독설을 솜사탕처럼 삼켜버리고
다시 웃는 얼굴로 들이대는 괴물이다.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끄떡없는 저 아이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나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가 보고 있으면 체할 것 같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저녁에 오빠 편에 약 보낼게요. 꼭 챙겨 드세요, 어머니. 수진이 나가고 난 뒤 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끓여온 죽이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도저히 그 죽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정말로 내가 저 아이의 페이스에 말려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내 몸살 기운은 더 심해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면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오늘 그 아이가 다녀가서 더 아픈 거다. 그 아이가 내뱉은 말, 액바지라도 되겠다는 그 말이 저주처럼 내 몸을 휘감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 내 이마를 짚어보며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열이 불덩이잖아. 안 되겠다. 응급실 가자. 싫다. 나라. 내가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거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아들이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챙겨보낸 거야. 엄마 열날 때 먹는 해열제랑 소화제랑 다 적어놨어. 이거라도 좀 먹어. 약봉지 겉면에는 수진의 글씨체로 꼼꼼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못하셨으면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죽 조금이라도 드시고 드세요. 꼭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워라. 그 애가 준 건 물 한 모금도 안 마실란다. 나는 약봉지를 낚아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깔린 모습이 꼭 내 맘속에 박힌 가시들 같았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 흩어진 약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건 다 저 아이 때문이다. 저 아이가 들어오려고 길을 쓰니까 내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 살아야겠다. 내가 살려면 저 아이를 끊어내야 한다. 아들은 그날 밤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한테 너무 심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내가 흔들릴까 봐요. 나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내가 무너진다고 그 쪽지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단단해지려면 먼저 차가워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다가도 명치가 꽉 막혔습니다. 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들면 속이 뒤집혔고 물만 마셔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독을 품으면 그 독이 제 몸을 먼저 태우나 봅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밥 한번 먹자. 수진이랑 셋이서. 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엄마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더 안 좋아져. 그냥 밥 먹으면서 풀자. 풀 게 뭐가 있어. 나는 풀 생각 없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내 속을 더 긁었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무서운데 왜 나한테만 풀자고 하는지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결혼할 거야.
수진이랑.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결국 그의 편이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지키겠다고 내 앞에서 선언하는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너 혼자 살아. 나는 몰라.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왜, 왜겠냐? 나는 살고 싶으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솔직해져 버려서 잠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국밥집으로 오자고 했습니다. 수진이 불편해할까봐 집이 아니라 밖에서 밥을 먹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얄미웠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합니까? 국밥집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과 함께 고기 삶는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나는 그 냄새가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가족이 될 얘기를 한다는 게 어쩐지 내 몫을 빼앗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래.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엄마, 따뜻한 거 먹자. 엄마 요즘 속 안 좋다며. 수진도 얼른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국물이 진하대요.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기운 차리세요. 그 말이 내겐 빨리 나으세요. 그래야 제가 들어오죠로 들렸습니다. 나는 내 귀가 이상해진 걸 알면서도 그 해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수진이 반찬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깍두기, 부추, 고추 꼭 알맞게 챙기는 손길이 너무 능숙했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금방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진짜 착해. 엄마 좋아하는 것들 다 기억하더라.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해서요. 그 순간 내 속에서 이상한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나는 국물 한 숟갈도 뜨지 않은 채 말부터 내뱉었습니다. 착해?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응? 왜? 나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착한 애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니?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너 우리 집 와서 그릇 깨고 내가 열이 펄펄 끓는데도 또 죽 들고 와서 버티고 그게 착한 거냐? 고집이지. 아들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어른이야. 나는 내가 느낀 걸 말하는 거야. 말이 나온 김에 나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사람은 한번 칼을 빼면 끝을 보게 되나 봅니다. 수진아, 너한테 묻자. 너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잘 될 것 같니? 수진이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들어오면 집안 어른 운이 건드려진대.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아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점집 그거 믿지 말라니까. 나는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내 엄마가 아파도 상관없지?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비웃듯 콧숨을 뱉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나를 살리고 싶어? 내가 뭘로? 수진이 눈을 내리깔더니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어머니 마음 불안하지 않게.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도망가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더 들어오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경계심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국밥이 식어갔습니다. 식어가는 건 국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셋 사이 공기도 식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장도 봐야 하고 예단 얘기도 천천히. 나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예단은 필요 없다. 수진이 놀라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 우리 집에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 결혼 전까지는 더더욱.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긴. 내가 불편하다는 말이다. 내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대답이 너무 순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오래전 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무렵 시댁 부엌에서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나르던 내 손.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에 꾹 참고 고개 숙이던 내 목. 그때 나는 속으로 매일 다짐했습니다. 나는 늙으면 절대 저런 시어머니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얼굴이 거울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나는 다시 삼켰습니다. 삼키지 않으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내가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약해지면 안 됐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 수진이 계산대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내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고 나온 건데. 그 말이 또 내 속을 건드렸습니다. 모시고. 마치 자기가 이미 며느리인 양, 이미 우리 가족인 양.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부러 창밖만 봤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차 안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수진이 내리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내일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필요 없다.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진이 돌아서는 순간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그의 코트 자락이 살짝 들리며 가방이 보였는데 가방 옆주머니에서 작은 약통 같은 게 순간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약통인지 뭔지 잠깐 스쳤을 뿐인데도 내 눈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 왜 약이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이 있나? 숨기고 들어오려는 건가? 아니면 그 약이 나한테 쓸 약인가? 나는 내 손바닥이 다시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집에서 쪽지를 받던 그 순간처럼요. 수진이 멀어지는데 내 눈은 끝까지 그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의심이라는 병에 완전히 걸렸다는 걸요. 아들아. 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몸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내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금방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 아니라 방금 봤어. 가방에서 약 같은 게 보였어. 약? 사람들 비타민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그래. 비타민이면 당당하게 꺼내 먹지. 왜 숨기듯이 왜 하필 그 주머니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상처야. 상처? 나도 상처다. 내 마음은 누가 챙기냐?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가방 옆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약통인지 작은 알약봉지인지 그게 내 눈에 왜 그렇게 또렷하게 남았는지 점집에서 받았던 쪽지 한 장이 다시 내 손바닥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혼인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입니다. 나는 이 문장을 내가 쓰러진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약을 먹는다? 그럼 더더욱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을 숨기고 들어오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을 해치려는 뭔가일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국을 떠도 쓴맛이 나고 물을 마셔도 목이 따끔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독을 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내가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하면 내가 더 초라해 보이겠지. 안 하면 나는 영영 속고 살겠지. 결국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태연한 척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볼 일이 있다. 집으로 와라. 네. 금방 갈게요. 금방. 그 말이 또 내 속을 건드렸습니다. 금방이라니.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물어볼 겁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빙빙 돌지 않고 수진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일부러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일부러 접시를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손도 시끄러워지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편찮은 건 내가 더 잘 알겠지. 그 말에 수진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찔리면 숨부터 바뀝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깜빡깜빡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약 먹니? 네. 약. 내 가방에서 봤다. 약통 같은 거. 수진은 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비타민이에요, 어머니. 비타민이면 왜 숨기냐? 숨긴 게 아니라 그냥 가방에. 그럼 지금 꺼내봐.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 하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구나. 그 확신이 나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꺼내보라니까. 제가 그걸 꼭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 너는 내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야. 나랑 한 집에 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 눈앞에서 약을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게 못 보여줄 약이 있다? 그게 말이 되니? 수지는 한참을 서서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꺼낸 건 작은 약통이 아니라 작게 접힌 약봉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는 병원에서 주는 것처럼 보이는 봉지.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이게 비타민이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이 어디 있어? 어디서 났어? 무슨 약이야? 저 위가 좀 안 좋아서요. 위? 네.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누가 안 받냐? 그럼 이건 뭔데 이렇게 숨겨? 결혼 앞두고 병 숨기는 거 아니냐? 내 말이 너무 직선으로 튀어나가서 수진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멈추면 다시 그 애가 내 앞에서 착한 얼굴로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 말이 툭 떨어졌는데 나는 그 의미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엔 약봉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럼 더더욱 문제가 크지. 누가 책임질 건데?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큰 병 아니에요. 그냥, 또 그냥.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사람 더 불안하게. 수진은 결국 약봉지를 내 손에 건네려다가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 반동이 내 눈엔 빼앗기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숨길 게 있으니 그렇지. 나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왜 울어? 수진의 눈가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찌르긴 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내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울면 이기는 거다. 울어서 마음 약하게 만들고 결국 들어오겠지. 그 못된 생각이 내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굴러다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어. 어머니,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결국 약봉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라는 글자, 복용이라는 글자,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누군가의 몸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내가 막아야 할 운의 증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쓸데없이 점집을 갔다가 마음이 병든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가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일부러 숨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어머니가 저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아시면 더 싫어하실까봐. 그 말이 내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싫어할 만한 이유가 또 생긴 거야. 나는 그걸 붙잡고 싶었습니다. 내가 독해진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다. 더 싫어진다. 수진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 얼굴을 보면서도 내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로 쓰러질 것 같다. 너는 내 몸도 못 챙기면서 남의 집 어른 챙긴다고 설치지 마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 말이 칼이 되어 그 애를 벽에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한테도 말할 거다. 내가 아픈 거 숨기고 결혼하려 했다고. 수진이 그제야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살려고 버틴 거예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살려고 버틴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말.
내가 평생 속으로만 하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멈칫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살려면 지금 끝을 봐야 해.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수진이 마지막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미워하지 않을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내가 울 것 같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손에 남은 건 약봉지의 종이 감촉뿐이었습니다. 나는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쪽지를 숨겼던 그 자리, 그 근처에.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결혼 다시 생각해. 그 말을 뱉어놓고 나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앓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입을 꾹 닫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집안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한겨울 우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의 침묵이더군요. 그래도 나는 버텼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방문이 열리고 다시 그 아이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 아이가 들어오면 내 운명이 깨질 테니까요. 나는 밤마다 서랍 속 약봉지를 떠올리며 내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아픈 애다. 병 있는 애다. 들어오면 내가 수발들다 죽을 팔자다. 그렇게 주문을 외워야 죄책감이 덜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속만 썩이다 간 남편인데 죽은 귀신 밥상은 또 차려야 하는 게 내 팔자였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올해 제사는 그냥 간단하게 해. 엄마 몸도 안 좋다며. 시끄럽다. 내 몸이 부서져도 조상 밥은 먹여야지. 고집 좀 그만 부려. 수진이 부르지 마.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다며.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쾅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텅 빈 부엌에 서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 혼자가 낫다. 그 아이 와서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 내가 또 무슨 독설을 퍼부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몸이 고단한 게 낫지. 마음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었습니다. 장바온 정거리를 펼쳐놓고 기름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태포 하나 뒤집는 게 맷돌 돌리는 것 마냥 무거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역하게 올라와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두드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택배인가 싶어 인터폰을 보니 화면 가득 익숙한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그 아이 수진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약봉지까지 들춰내며 쫓아냈는데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댁 같은 사람 모릅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라. 남의 제사에 끼는 거 아니다. 아버님 제사잖아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저 그냥 일만 돕고 갈게요. 얼굴 안 보셔도 돼요. 부엌에서 일만 할게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물기 어린 그 목소리가 쇠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혼자 힘들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사무치던지 평생 혼자 제사상 차리며 서러웠던 기억이 훅 올라왔습니다. 결국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져서 열어준 게 아니라 일손이 필요해서라고 핑계를 대면서요. 수진이 들어오는데 내 눈이 저절로 가늘어졌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고요. 나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거봐라. 어디 아픈 게 많네. 적고를 하고 시집을 오겠다고. 들어와서 손 씻고 전이나 붙여라. 나는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나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수지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들어가서 쉬세요. 그때부터 전쟁 같은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 수지는 말 한마디 없이 전을 부쳤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감시하듯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수진이 전을 뒤집다가 한 번씩 멈칫거리며 배를 움켜쥐는 모습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쳐내는 모습이, 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힘든 척이냐? 내가 핀잔을 주자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폈습니다. 아니에요. 기름 냄새 때문에 잠깐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거 티내지 마라. 조상님 오시는 날에 아픈 척하면 부정탄다. 내 입에서는 자꾸만 모진 말만 나갔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그 걱정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날카롭게 찔러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상을 펴야 하는데 수진이 끙하고 상다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수진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들고 있던 접시들이 사방으로 튀고 붙여놓은 전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화를 내며 다가가려는데 수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줄 끊어진 인형처럼. 수진아, 너 왜 그래? 쉬하지 마라. 나는 소리쳤지만 발걸음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수진의 어깨를 잡고 돌려 눕힌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냥 하얀 게 아니라 핏기가 싹 빠져나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수진아, 아가. 나도 모르게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 같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사람 몸이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내 심장을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를 부르는 손이 덜덜 떨려서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잘 안 쉬어요. 구급차가 오고 수진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밟힌 동태전, 그리고 바닥에 튄 붉은 김치 국물 자국들. 그 모든 게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내가 일으킨 전쟁터.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엄마, 수진이 어딨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다가 갑자기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아들의 고함이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잘못되면 나 엄마 안 봐. 진짜 안 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손에는 아직도 수진의 차가운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밀어냈는데, 결국 쓰러진 건 내가 아니라 저 아이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튀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제 여자친구 괜찮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환자분, 평소에 몸 관리 안 하셨어요?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한데요. 위험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위험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네요. 과로의 극심한 스트레스, 게다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쓱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가해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치가 엉망입니다. 단순히 오늘 무리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약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 정신력 하나로 버티다가 퓨즈가 끊어진 거예요.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약봉지. 수진이 가방에서 꺼내려다 말았던 그 약봉지. 내가 병 숨기고 시집 온다고 매도했던 그 약이 실은 살려고 먹던 약이었다는 건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 모진 구박을 견디려고 약을 털어넣으며 버텼다는 건가.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가 사라지고 복도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내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 무당의 그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의 톤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막아야 할 것을 이 아이가 대신 막아준 것 같은, 나한테 올 화살을 이 아이가 온몸으로 받아낸 것 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수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오해가, 내 도끼가, 그리고 빗나간 점괘 해석이 사람을 잡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액정을 보니 며칠 전 저장해둔 그 번호였습니다. 발신 김무당. 어머니, 오늘이 고비입니다. 며느리 단속 잘하세요. 내 휴대폰 액정 위에서 번쩍이는 그 문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전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그 문자를 한참이나 노려봤습니다. 고비. 오늘이 고비라니. 이 무당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수진이가 쓰러질 거라는 걸,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어머니, 뭐 하세요? 아들의 고함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진료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엑스레이 사진과 차트들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위궤양이 심각합니다. 천공 직전이에요. 게다가 영양 상태도 엉망이고 탈수 증세에 무엇보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심장이요?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흔히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율신 경계가 망가졌어요. 몸이 버티다 강제 종료를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젊은 사람이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집니까? 의사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병? 속이 썩어 문드러짐. 그건 평생 시집살이하고
남편 속 썩임당하며 살았던 내 병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30 남짓한 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그 병을 안고 있었다니요.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빛, 내 말 한마디, 내 의심이 저 아이의 속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깨어나더라도 절대 흥분시키거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들은 수진의 침대 옆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뜨거웠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그 무당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단속 잘해라.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점집 골목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안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무당이 준 쪽지 한 장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 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 점집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쪽지를 줬는지 오늘이야말로 멱살을 잡고서라도 들어야겠습니다. 점집 앞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대나무 깃대만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잠시 후 문이 끼익 열리고 무당이 나왔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셨네.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 그 뻔뻔한 말투에 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무당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사람이야? 무당이면 다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며느리가 죽게 생겼어. 오늘이 고비. 내가 저주라도 건 거야? 무당은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고 서늘해서 소리 지르던 내 입이 저절로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니, 흥분 가라앉히시고 앉으세요. 앉긴 뭘 앉아. 똑바로 말해.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라는 게 무슨 뜻이야? 며느리 들어오면 내가 죽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내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남을 죽이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무당이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자리끼를 내밀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정신 차려요. 내가 언제 며느리 들어오면 당신이 죽는다고 했소? 뭐, 쪽지에 분명히 적어줬잖아.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라고. 그래, 적어줬지. 근데 그게 왜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요? 글을 읽을 줄 알면 뜻도 제대로 알아야지. 무당은 한숨을 쉬며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그 집안 올해 초상 7을 운이었어. 아들이 사고를 당하든 당신이 쓰러지든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흉한 살이 껴 있었다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초상 7을 운? 근데 그 며느리 될 아이 사주를 딱 보니까 기가 막히더란 말이지. 그 아이가 그 살을 다 빨아들일 팔자야. 스펀지처럼 나쁜 기운을 쫙 빨아들여서 제 몸에 가두는 형국이라고. 그걸 액바지라고 하지. 내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그럼 쪽지 내용은 어머니한테 갈 흉한 기운을 저 며느리 아이가 제 몸으로 막아낼 팔자라는 뜻이었소. 며느리가 당신 방패막이라는 소리지. 당신이 죽는 게 아니라 저 아이 덕분에 당신이 산다는 말이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픈 건 당연하지.
그 독한 살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멀쩡하면 그게 사람이요? 신이지. 그 아이 당신네 집안 들어오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름시름 알았을 거야. 당신이 줘야 할 업보, 아들이 겪어야 할 사고, 그거 다 그 아이가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라고. 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가 약을 먹던 이유, 내가 모질게 굴어도 끝까지 버티며 들어오려던 이유,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액바지라도 될게요. 라고 했던 그 말.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희생해야 이 집안이 산다는 걸?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말이 돼? 내가 부정하자 무당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지. 전생에 당신한테 큰 빚을 졌거나 아니면 당신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내가 점쟁이 밥 먹은 지 30년인데 그런 독하고 미련한 사랑은 또 처음 봤소. 무당은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 했어? 살려주는 은인을 죽이려 들었잖아. 그 아이가 몸으로 살을 맞고 있는데 당신은 뒤에서 칼을 꽂은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뼛속을 때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어쩐지 내가 아프다고 엄살 피울 때마다 그 아이가 더 아파 보이더라니. 내가 쏟아내는 도끼까지 그 아이가 다 받아먹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쪽지를 내 멋대로 해석한 죄. 내 살길 찾겠다고 죄 없는 아이를 잡은 죄.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우리 며느리 잘못되면 어떡해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무당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가서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 아이 살려내. 그 아이 죽으면 당신네 집안도 끝이야. 방패가 사라지는데 화살을 뭘로 막을 거야?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당은 내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쪽지 다시 봐봐. 거기 어머니가 막는다고 써 있었어? 아니지. 어머니 몸으로라고 했지. 그게 어머니인 내 몸이란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 목까지 며느리 몸으로란 뜻이었어. 쯧쯧, 사람이 겁을 먹으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법이야. 점집을 나왔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뛰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말해줘야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귀인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마치 내 썩어 빠진 마음이 깨진 것처럼 나는 깨진 휴대폰을 쥐고 엉엉 울며 도로가에 섰습니다. 아가, 제발 사람한 다오. 내가 갚으마. 내 남은 목숨을 떼어서라도 너한테 갚을 테니 제발 눈만 뜨거라. 깨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못난 시어머니가 용서를 빌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냐고. 병원 복도는 밤이 깊어 고요했습니다. 내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수진이 있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나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릴까봐.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침대맡에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보조 침대에서 쪽잠이 들어 있었고 수지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수진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창백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앙상하게 말라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감히 잡아도 되는 손인가 싶어서요. 나를 살리겠다고 내 액바지를 자처하며 망가진 저 손을.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내 얼굴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왔다. 수진이 힘겹게 손을 들어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내가 황급히 도와주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자 수진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웃어주는 그 미소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제사 끝까지 못 돕고 첫마디가 죄송해요라니. 나는 침대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내 볼에 갖다 댔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가. 죄송한 건 나다.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너를 잡았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다. 내 울음소리에 아들이 깼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무당한테 다 듣고 왔다. 내가 내 액바지라며. 내 살을 다 가져가느라 이렇게 된 거라며.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듯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왜 말 안 했니? 왜 바보같이 혼자 짊어졌어? 내가 널 미워하고 내치고 약까지 던졌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버텼어? 너 바보냐? 등신이야? 나는 수진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눈물이 수진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수진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은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수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엄마 얼굴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아빠는 재혼하시고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기셨는데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남의 집 눈칫밥만 먹고 살았어요. 수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늘 무서웠어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질까봐. 사랑받으려면 눈치 보고 참고 싹싹하게 굴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런데요 어머니. 처음 오빠랑 인사드리러 갔던 날 기억나세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앞치마 두른 채로 뛰어나오셔서 제 손 잡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는데 저는 그 냄새가 하나도 안 싫었어요. 수진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너무 따뜻해서요. 아, 엄마 손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나도 엄마가 생기면 이런 냄새가 나겠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처음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날. 내 손이 부끄러워 얼른 빼려 했는데 이 아이가 꽉 잡고 놓지 않았던 그날을요. 무당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운이 안 좋다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막아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쓰러지실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 말 듣는데 덜컥 겁이 났어요. 이제 겨우 엄마 같은 분 만났는데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어머니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아픈 걸 숨기고. 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좀 아프고 말겠지. 약 먹으면 버티겠지. 어머니가 저 미워하시는 것도 다 이해했어요. 불안하시니까, 무서우시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수지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앙상한 손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저 안 죽어요. 저 끈질겨요. 잡초처럼 커서 웬만한 병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 죽이려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지키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아가, 나는 수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링거줄이 꼬일까봐 조심하면서도 이 아이를 놓치면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보내준 피보다 진한 딸이었습니다.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가 귀인인 줄도 모르고 복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내 복을 발로 찼어.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났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깨어난 아들이 우리 둘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고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수진이 마음? 안다. 뼈저리게 안다. 이제 내가 갚을 거다. 남은 평생 내가 이 아이 수발 들면서 갚을 거다. 나는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라. 이제 액바지 같은 건 없다. 내가 내 방패할 필요 없어. 내가 내 방패가 될 거다. 어떤 귀신이 와도, 어떤 불행이 와도 이 시어미가 다 막아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행복하기만 해라. 아프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 딸로 살아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실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두운 점집에서 느꼈던 공포도 붉은 글씨의 쪽지도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나는 수진의 침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진이 잠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든 수진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속으로 감사를 되뇌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나의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수진이가 눈을 뜨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서, 너무 깊이 알아서 몸이 잠깐 파업을 선언했던 것뿐이랍니다. 그 잠깐이 내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말입니다. 병실에서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그런 건 개나 줘버렸습니다. 나는 수진이 침대 옆에 보조의자를 딱 붙여놓고 물 한 모금도 내 손으로 떠먹였습니다. 뜨겁다. 천천히 마셔라. 어머니, 제가 마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손목에 힘들어간다. 수지는 내가 유난을 떨 때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헬쑥한 얼굴로 받아먹는 죽 한 숟가락이 내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혀를 찼습니다. 엄마,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네.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끄럽다.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수진이 깎아줄 생각이나 해. 나는 아들을 타박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냄새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수진이 당황하며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나는 약봉지를 집어들어 수진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아프면 바로 말해라. 내가 업고 뛸 테니까. 어머니. 그리고 한약 한 제 지어놨다. 퇴원하면 그거부터 먹자. 쓴 거 싫다고 안 먹으면 내가 코 막고 먹일 거다. 수진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맑은 종소리처럼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래, 저 웃음이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내 목숨이 아니라 저 웃음이었어야 했다. 그걸 깨닫는데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환자복을 벗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헐렁해진 옷매무새를 보니 마음이 또 짠해졌습니다. 내가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살 좀 찌워야겠다. 바람 불면 날아가겠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면 금방 찔 거예요. 그래. 갈비찜도 해주고 공국도 끓여주마. 내가 질린다고 도망갈 때까지 해먹일 거다. 우리는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 깨진 휴대폰을 들고 울며 들어왔던 그 문인데 나갈 때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타시죠. 수진이 차에 타려는데 내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문을 열고 서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잠깐 내 말 좀 듣고 가자. 내 목소리가 제법 엄숙했는지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겁게. 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이자 선언이어야 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는 이제 수진이 편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편 들어줄 생각 없다는 말이다. 살다 보면 싸울 날도 있을 거고 내가 속상할 날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울리면 내가 먼저 나랑 끝이다. 이 결혼 내가 지킨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할 거야. 내가 이 귀한 사람한테 털끝만큼이라도 상처 주면 그날로 나는 널 안 볼 거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무서워서라도 수진이한테 평생 충성해야겠네. 그러고는 수진을 보며 윙크를 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든든한 백 있어서 좋겠네.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수진을 마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드는 거 처음 보냐?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좋으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수진과 나란히 앉아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그 점집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몸으로 막아야 할 팔자.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겠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희생해서 막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어머니가 한 몸이 되어 세상의 풍파를 막아내라는 뜻이었겠지요.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면 어떤 흉한 운명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신은 그렇게 짓궂은 수수께끼로 알려주려 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들어서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삭막하고 차가웠던 집이 이제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나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이 아이의 체온이 내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벅찬 온도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네, 어머니. 나는 마음속으로 움츠렸습니다. 점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질 팔자였던 집안에서 누군가는 끝내 몸으로 막아섰으니까요. 하지만 쓰러진 사람은 없고 일어선 사람만 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지켜야 할 며느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버티며 걸어갈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내게 준 사랑이 내 남은 생을 지탱할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리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